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사 뒤집어보기 역설의 박찬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잊혀진 인류 문화의 시조 테오 보키시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누군가에게 테오 보키를 아시나요? 라고 물으면 10중 8구는 고개를 갸웃하거나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간혹 아는 사람이 있더라도 중국 고대의 사망 5제 중에 한 명이 아닌가요? 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망 5제, 중국 고대의 전설적 제왕, 중국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설화 속의 인물들을 사망 5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테오 보키시가 있죠. 자, 먼저 요약 정리를 한다면 이 테오 보키시는 단순한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인류 문명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문화 개척자입니다. 주역의 8괴를 처음 그어 천지의 이치를 설명하고 하도를 그려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결혼제도, 성씨를 만들어 인간사회 질서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기초를 마련한 분이 바로 테오 보키시입니다. 사망 5제라고 했는데요. 고대 중국에 총 8명의 뛰어난 대표자가 있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원 동이족입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조상으로 떠받드는 이 위대한 인물이 실은 동이족이다. 곧 우리 한민족의 시조라는 점입니다. 테오 보키시는 이 배달국 시기에 실존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 5제의 첫 머리, 사망이죠. 이 사망의 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의 기록이 있는데요. 상서라든지 제왕쇠기를 보면 복희, 신농, 황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 사기 세근을 보면 복희, 신농, 여와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상서대전을 보면 복희, 신농, 수인, 그리고 또 복희, 신농, 추균, 복희, 신농, 공공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통된 분은 누구냐? 바로 복희와 신농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테오 보키시와 염제 신농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사망이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은 치우천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테오 보키, 염제 신농, 치우천왕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동방의 천자 치우천왕, 또 의학과 농경의 아버지 염제 신농, 그 다음에 태극기의 8괴를 그리신 테오 보키시. 중국은 배달의 이 성인 제왕들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테오 보키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역대 제왕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피를 두른 모습의 테오 보키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테오 보키시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테오 보키시가 그린 8괴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테오 보키시는 배달국의 5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입니다. 자, 배달국은 1세부터 18세까지 있죠. 18분의 환웅천왕이 계신데요. 커바란 환웅부터 해서 18대 거불단 환웅까지 계십니다. 중간에 14세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이 계시죠. 자, 여기에서 5대 태우이 환웅이 계십니다. 자, 이 태우이 환웅은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반드시 생각을 고요히 가라앉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정기를 잘 기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장생의 법방이다. 그러니까 장생의 법방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태우이 환웅입니다. 자, 이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 바로 테오 보키시인데요. 5700년 전 배달국의 5대 환웅인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로서 성은 풍이요, 이름은 방하였다. 그리고 호는 태호라는 거죠. 이 태호라고 하는 뜻은 크게 밝다라는 뜻입니다. 태극기의 8괴를 처음 그리신 분이 5500년 전 동이족 조상 배달국의 테오 보키시라고 하는 건데요. 그 유적들, 그 흔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감숙성의 천수에 있는 복희성이 있습니다. 이 감숙성에는
복희 대전을 매년 열고 있는데요. 2022년 복희 대전이 감숙성 천수시의 복희묘에서 열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열렸죠. 자, 그리고 하남성 회양현에 천하제일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희묘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복희상이 있습니다. 하남성 회양현 천하제일묘의 복희상은 명나라 주원장 때 크게 중수되어서 중국의 복희묘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신락시에 인조묘가 있는데요. 인조묘라고 하는 것은 인문지조, 태호복희씨를 인문지조라고 합니다. 인조묘인데요. 제국고신 때 세워진 가장 오래된 복희묘라고 합니다. 자, 신락시에도 역시 복희제의가 열렸는데요. 여기 개막식에 우리 윤창열 교수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STV 다큐멘터리 태호복희에 보면 이때 참여한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태호복희의 영상은 지금은 유튜브에서 태호복희 1부, 2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태호복희는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동이족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중국 역대 제왕록을 보시면 거기에 태호복희의 성은 풍이며 고대 동이족이다.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중국 학자 부사년은 태호복희가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양 중국사를 보면요. 복희씨는 고대 동이족의 이름난 수령으로 태호라 부르기도 한다. 성은 풍으로 전한다. 150년간 재위했고 진에서 죽고 회양성 북쪽 삼리 지점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동이족 박물관을 가보면요. 태호라고 적혀 있고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동이족적 수령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써 있죠. 동이족의 수령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태호복희 다큐를 보면 회양현 문화국의 부국장이셨던 왕기우 박사가 복희 씨는 동이족의 수령입니다. 동이족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이족의 수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계가 동이족은 우리와 무관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의 학계가 오케이, 동이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이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펼쳐도 되겠네.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2014년에 신축이 되었던 동이문화박물관입니다. 산동성 임기시에 있는데요. 이번에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대한사랑에서 한 40명 정도가 바로 이 동이문화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자,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동이문화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서 네 분을 조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괘를 지니고 있는 이분이 바로 태호복희 씨입니다. 그리고 소호 금천 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치우천왕이고요. 그 다음에 재순이라고 해서 순임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동이족의 대표적인 그런 뿌리가 되는 분으로 이렇게 모셔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분이 바로 태호복희 씨입니다. 태호복희 씨는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복희 팔괘, 그가 그은 복희 팔괘를 이렇게 손으로 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복희 팔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면 건곤감리가 있잖아요. 정남과 정북에 건과 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가 있죠. 건곤, 감리가 동서남북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태극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태호복희 씨의 태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동방에 위치하고 태양과 같이 밝음으로 태호라고 하였는데 이 호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죠. 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크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크고 밝다, 가장 밝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밝을 호자. 네, 그래서 바로 광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태호입니다. 자, 태호복희 씨의 출생과 직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기와 대변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밀기에 보면 밀기의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나라고 했습니다. 대변경도 역시나 복희는 신시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배달국, 신시 배달국이잖아요. 그래서 신시 배달국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왕세기를 보면요. 가장 앞선 복희 씨에 대한 문헌 기록이 바로 제왕세기라고 하는데요. 이 제왕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복희 씨는 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구이에서 태어나 성기에서 자라고 어대연에 묻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구이는 구이족의 지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신시라고 하는 것과 명확하게 매치가 되는 부분이죠. 환단고기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밀기에는 복희는 신시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죠. 그리고 우사의 자리를 세습했다라고 나옵니다. 대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희는 신시로부터 나와서 우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백제도가 있습니다. 삼백제도가 있는데요. 풍백, 우사, 운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풍백은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책이죠. 그 다음에 우사는 뭐냐면 비죠. 그리고 운사는 구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사와 운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사는 시정 조직이다, 행정 조직이다. 그 다음에 운사라고 하는 것은 행형, 통제, 사법부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으로 보면 풍백, 우사, 운사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 헌원, 뒤에서 이렇게 보시겠지만 황제 헌원도 그 관직은 운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좌전을 보면 황제씨는 구름으로써 관명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백관과 사장을 모두 운자로 이름하였다라고 해서 구름 운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황제 헌원은 운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복희 씨는 뭡니까? 태어복희 씨는 우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어복희 씨는 신시에서 태어난 우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희 씨의 능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왕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희 씨는 구이에서 태어나 성기에서 자라고 어대현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산동성 어대현이죠. 또 환단고기 속에 있는 이 대변경에서는요. 대변경에 복희의 능은 지금 산동성 어대현 부산의 남쪽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왕세기가 됐던 대변경이 되었던 산동성 어대현에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중국의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환단고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주장은 중앙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것이 하남성 회양연의 천하제일묘. 아까 보셨죠? 가장 화려하게 모셨던 천하제일묘가 있는데 이곳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환단고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아까 보셨던 제왕세기와 부합을 하죠. 그것은 어디냐면 신시에서 태어나서 제왕세기를 보면 구이에서 태어나서 산동성 미산현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 어대현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대현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환단고기에는 복희 씨의 무덤은 산동성 어대현 부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위서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요. 고평에 복희묘가 있다. 이 고평이라고 하는 곳은 현재의 미산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보셨던 제왕세기를 보면 복희 씨는 어대현에 묻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대현을 한번 가보면 지금의 미산현이죠. 거기 보면 복희 씨의 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시면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복희의 조상이 이렇게 있다. 조각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복희 씨, 태어 복희 씨의 다큐를 보면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좀 관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희 씨의 모습이고요. 자, 산동성 미산현의 두 도시는 고대부터 복희에게 제사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는데 미산현에서는 8,000년 이상 된 많은 유적지와 많은 문서가 발견되어 미산현의 두 타운이
태오보키가 거주하고 묻힌 곳으로 중국 문명의 중요한 기원이므로 중국 복희 문화의 고향이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사년은 중국 복희 문화의 고향으로 지금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태오보키 씨의 활동 무대를 보면요. 산동성 미사년을 포함하고 하남성 회양연을 포함한 이 지역, 산동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에서 태오보키 씨가 활동을 하셨다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태오보키 씨는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역의 창시자입니다. 한마디로 시획 8궤라고 하죠. 처음으로 8궤를 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의 창시자가 바로 태오보키 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5세 태위 환웅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태오보키 씨는 하도를 그려서 음양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 8궤를 지어서 주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보키 씨 덕분에 인간이 우주의 변화 법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보키 씨는 한마디로 동양 철학의 아버지요 인류 문명의 창시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산동성 회양연, 아까 보셨죠? 이 금으로, 황금으로 둘러싸여진 가장 화려한 보키 씨의 묘인데요. 태극기 8궤를 제작하신 태오보키 씨,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주역 개사전에 설명된 보키 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역 개사전입니다. 옛날에 포이 씨가 천하를 다스릴 때 위로는 우러러 하늘의 모양을 관찰하고 아래로는 굽어 땅의 모범을 관찰하였으며 옆으로는 날짐승과 들짐승의 현상과 땅의 마땅함을 살펴 가까이는 자신의 몸에서 취하고 멀리는 모든 사물의 비율을 취하여 8궤를 처음으로 그리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의 덕과 통하여 만물의 상황을 종류대로 분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태백일사 신시봉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삼신이 몸에 내리는 꿈을 꾸어서 만 가지 이치를 통철하고 곧 삼신산으로 가서 제천하고 하늘에 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를 지내자 궤도를 천하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궤도가 뭐냐? 바로 8궤입니다. 그 획은 3번 끊기고 3번 이어져서 자리를 바꾸면 이치를 나타내는 묘가 있고 삼극을 포함하여 변화가 무궁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8궤인데요. 아까 보셨던 동의문화박물관의 그 전면적인 그 태오보키 씨의 모습인데요. 바로 이 보키 8궤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양현도 마찬가지로 이 보키 8궤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그 중앙에 보면 태극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키 8궤 또는 태극 8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8궤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키 8궤에서 그 다음에 문왕 8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근현대의 정역 8궤까지 이어져서 이 8궤 문화, 8궤의 철학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8궤의 영향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라이프니츠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니츠의 이진법 계산기가 있는데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최초의 계산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라이프니츠가 있는데 8궤와 라이프니츠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서양에서 이진법은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고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칙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계기는 중국의 프랑스 선교사 부베와 편지를 교환하면서 2장의 태극도를 입수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시초였다고 합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8궤의 배열이 이진법을 나타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라이프니츠는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천여 년 전에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보키 씨가 라이프니츠를 낳았다. 그리고 라이프니츠의 계산기는, 이진법 계산기는 바로 빌 게이츠를 낳게 되었다. 이런 문화, 지금의 우리 현대 문명을 낳게 된 것이 거꾸로 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바로 태오보키 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8궤에서 태극기가 나왔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키 8궤죠. 보키 8궤에서 이 가측에 있는 4개의 궤를 빼게 되면 정동서남북에 건곤감리가 있습니다. 건곤감리가 있는데 이것을 45도를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태극기에 배치되는 건곤감리의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태극팔개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태극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지금의 태극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태극기가 나오는 것은 문항팔개도 아니고 정역팔개도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복희팔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최초의 또 태극기는 뭐냐면 복희팔개가 그려져 있는 태극기가 처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희팔개에서부터 바로 태극기가 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태어복희시는 하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바로 우측이 바로 하도입니다. 오행의 상생도라고 이야기되죠. 자, 태어복희시는 1만 년 전 동서문명의 환국 시절에 천부경을 처음 읽은 후로부터 3000년 이후 수많은 수행자들이 도통을 했는데요. 이 태어복희시가 이 천부경을 가장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천부경을 읽고서 동서남북의 시공간 좌표에다가 1은 북에다가 딱 놓았습니다. 자, 1은 북쪽에 놓고요. 그리고 2는 남쪽에 놓고, 그리고 3은 동방에 놓고요. 그 다음에 4는 서방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5는 중앙에 놓았죠. 그리고 그것이 합해져서 5가 합해져서 7이 되고, 1에 합해져서 6이 되고, 3에 5가 합쳐져서 8이 되고, 그리고 4가 합쳐져서 9가 되는 그런 어떤 하도의 모습을 그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역의 창시자 태어복희시는 5500년 전에 이 하도를 그려서 음양 오행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도란 무엇입니까?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행의 상생순환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낙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낙서는 바로 오행의 상극순환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환국 시절에는 바로 천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국 시절에는 바로 태어복희시가 하도를 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군조선 시절에 초대 단군왕건께서 낙서를 그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오행의 상생도, 오행의 상극도가 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주수학의 세 가지 원본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갑자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변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희씨가 신시에서 출생하여 우사가 되어서 신룡의 변화를 보고 궤도를 창작하였으며, 8궤죠. 신시의 계해를 고쳐서 갑자를 세수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희씨의 부인은 누구일까요? 그분을 바로 여화씨라고 하는데요. 복희여화도라고 있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을 가면 복희여화도가 있는데요. 이 복희여화도는 뭐냐면 태어복희씨와 여화씨, 그 부인이 되는 여화씨를 한 몸으로 해서 하나로 그려낸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투르판 아스타나 고분에서 발견을 한 복희여화의 진품인데, 이 진품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실에 전시를 하고 있는 그 전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두 분이 하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뱀의 모습으로 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구려 벽화를 보면요, 복희여화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이제 복희씨가 되겠죠. 그리고 여화씨가 되는데요. 바로 복희씨와 여화씨를 함께 그린 복희여화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복희여화도는 굉장히 많은 그 변형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희여화도, 똑같은 복희여화도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그림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변경을 보면 이 여화씨는 그 복희씨의 아내잖아요. 아내면서도 복희의 제도 시스템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복희씨는 성씨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희씨는 풍씨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풍씨. 자, 태어복희씨는 풍성의 시조다, 풍씨성을 가진 그런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운하 9년지에 이르기를 복주 경릉현성은 본래 옛 풍성으로 옛 풍국이다. 복희씨의 나라가 바로 풍국이라고 합니다. 풍씨가 지역을 시로 한 것은 3분이란 책에 이르기를 풍으로 인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풍씨가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산에서 살게 되어 성을 풍씨로 하였습니다. 배달의 동방 구이족 가운데 이 풍이족 출신이기 때문에 또 풍씨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염제 신농이 강수에 살면서 성을 강씨로 삼았기 때문에 이후에 강씨가 인류성씨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풍씨는 뒤로 가면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강씨가 인류성씨의 기원이 됩니다. 증산도 도전에는요, 이런 성구가 있습니다. 응수조종 태어복이요 하사도인 답을가라. 마땅히 선천문명의 조종은 태어복기시인데 웬일로 도 닦은 자들이 허다히 부처 타령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선천문명의 조종이 되시는 분이 바로 태어복기시라는 거죠. 자, 우리는 태어복기시를 너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단순한 신화 속 인물로 치부되어 왔지만 그는 인류 문명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조상입니다. 팔계를 처음 그리고 주역의 철학을 열었으며 음양오행의 원리를 통해 우주와 인간, 자연의 질서를 꿰뚫는 우주 변화 원리를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만든 철학과 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태오보키씨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그린 팔계와 주역, 음양오행을 공부하고 태극기의 뿌리 또한 그분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태오보키씨를 모르면 우리의 철학도 우리의 정체성도 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는 태오보키씨를 배우고 알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